미네소타 북동부에서 발생한 3건의 산불이 3만 7천 에이커 이상을 태우면서 1000가구의 대피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당국은 첫 화재가 캠핑객의 부주의로 시작된 것으로 보고 조사를 진행 중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출생 시민권을 제한하려는 시도를 추진하는 가운데 대법원이 이를 허용할 경우 주마다 시민권 해석이 달라지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덴버 항공관제센터에서 약 2분 동안 무선 통신이 끊기는 사고가 발생해 연방항공청이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LA시 의회가 호텔, 공항 근로자들의 시급을 2028년까지 $30로 인상하는 조례를 가결했습니다. 이는 미국 내 최고 수준의 임금으로 조사됐습니다. 미국에서 판매되는 쌀 100개 브랜드를 조사한 결과 4분의 1 이상에서 기준치를 초과하는 비소가 검출됐다는 보고서가 공개됐습니다. Congratulations.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1,250만 불, 교통사고 1,250만 불 보상. 사상 최고의 보상금으로 다시 한번 실력을 입증했습니다. 리차드 호프만이 아니었으면 이렇게 큰 보상금은 꿈도 못 꿨죠. 정말 최선을 다해 열심히 도와주시는 모습에 모두 감동받았어요. 1,250만 불이라니 아직도 믿기지가 않네요. Trusted me to win for you. 리차드 호프만 법률그룹 323-782-8600.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15일 첫 소식입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간 정상회담이 무산된 데 이어 실무회담도 신경전을 벌이다 연기됐습니다. 이번 회담이 3년 전 중단됐던 이스탄불 협상의 연속이라는 게 러시아의 입장인데 우크라이나가 중립국화 요구 등을 수용할지가 쟁점입니다. 워싱턴에서 김재용 특파원입니다. 오전에 열릴 거라던 실무회담은 밤 늦게까지 성사되지 않았습니다. 러시아 푸틴의 강경파 보좌관인 메딘스키 그리고 우크라이나의 루스템 우메로프 국방장관이 이끄는 협상단은 이스탄불에 도착한 상태였지만 양측은 신경전만 벌였습니다. 정상회담을 역제안하고 앙카라에 머무르고 있던 젤렌스키 대통령은 푸틴이 실무팀만 보내자 이들에 대해 장식품이라고 부르며 불쾌감을 표시했습니다. 러시아도 외무부가 나서 젤렌스키 대통령을 광대, 패배자라고 부르며 비난했습니다. 기대감을 표시하던 미국 트럼프 대통령은 정상회담이 무산되자 자신과 푸틴이 만나기 전에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 주장했습니다. Nothing's going to happen until Putin and I get together, okay? And obviously he wasn't going to go. He was going to go, but he thought I was going to go. 또 중동 순방 때문에 자신의 합류가 어려워진 것이라면서도 만약 무슨 일이 일어나면 16일 회담에 합류할 거라고도 말했습니다.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은 현재는 정체 국면이라며 미러 정상이 전쟁 종식에 대해 직접 소통해야 돌파구가 생길 거라고 전망했습니다. It's my assessment that I don't think we're going to have a breakthrough here until the president and President Putin interact directly on this topic. 현지에선 실무회담이 하루 늦은 16일 열릴 거란 관측이 나오지만 양측의 구체적인 발표는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러시아 측 협상단 대표인 메딘스키 보좌관은 이번 협상을 개전 초기인 2022년 3월 중단된 이스탄불 협상의 연장선으로 간주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전황이 우크라이나에 특별히 불리하지 않았던 3년 전 나왔던 당시 공동성명 초안에는 우크라이나의 중립국화가 담겨 있습니다. 공동성명에는 또 러시아가 점령한 땅을 우크라이나가 인정한다는 등의 내용도 담겨 있어 이에 대한 우크라이나의 수용 여부가 중대 변수가 될 전망입니다. 워싱턴에서 MBC 뉴스 김재용입니다. 미네소타 북동부에서 발생한 3건의 산불이 걷잡을 수 없이 번지면서 주민들에게 긴급 대피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연방소방센터는 덜루스 인근 브림슨 지역을 포함한 3곳에서 산불이 발생해 기상 악화로 진화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첫 불씨는 브림슨 인근 캠핑장에서 시작된 것으로 추정되며 현재까지 15,000에이커 이상을 태웠습니다. 이어 젠킨스 크릭과 멍거쇼 지역에서도 추가 화재가 발생했고 피해 면적은 총 22,000에이커를 넘어섰습니다. 세인트루이스 카운티에서는 1,000가구 이상이 대피했으며 해당 지역으로 향하는 모든 도로는 전면 통제된 상태입니다. I knew that it was way closer than it was yesterday immediately because you could see so much more smoke. It's their home, my home. 30-some years, me and my husband built that place, or not built it, but
made it ours. And then he passed away, and it's me and the kids. I told him, this isn't my place. It's not my house. There wasn't a house there. There's shells of vehicles. 세인트루이스 카운티 셰리프국은 이번 화재로 수백 채의 건물이 소실된 것으로 추정되지만 화재가 너무 심각해 피해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파악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당국은 이번 화재가 캠핑객이 지핀 불에서 시작된 것으로 보고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미국에서 태어난 사람에게 자동으로 시민권을 부여하는 출생 시민권을 폐지하려는 움직임에 다시 불을 지폈습니다. 행정부는 최근 3건의 하급심 판결이 대통령의 행정명령을 가로막았다며 대법원이 하급심 판사들이 대통령의 명령에 개입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지를 판단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 측 변호인은 시민권 조항은 원래 노예제 폐지 이후 자유민의 자녀에게 시민권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지 불법 체류자나 관광 목적으로 입국한 뒤 출산을 통해 시민권을 얻는 사람들을 위한 것은 아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뉴저지주 법무장관은 남북전쟁 이후 우리는 미국 땅에서 태어난 아이는 시민이라는 점을 다시는 논쟁하지 않기로 했다며 반박했고 매사추세츠주 법무장관도 출생 시민권이 사라질 경우 미국에서 태어났지만 어느 나라에도 속하지 못하는 무국적 아이들이 생길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만약 이번 소송에서 행정부가 승소할 경우 주별로 시민권 해석이 달라지고 개인이 시민권을 지키기 위해 일일이 소송을 제기하는 상황이 올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Time and time again, the Supreme Court has weighed in on this and affirmed that if you were born in the United States, that you are a citizen. That is backed up by congressional action, that is backed up by the whole weight of legal scholarship on this issue. And we could see how the justices began to dissect the absurdity of the United States position, that you would cross the border of my state in Washington and move to Idaho and you would lose your citizenship, that you would move from any one state that has participated in litigation and lose your rights and privileges that come with being an American citizen. It's an absurd argument. 법무장관들은 출생 시민권은 150년 넘게 이어져온 법적 원칙이며 우리는 도덕적이고 법적인 책임감으로 이 권리를 지키려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사건은 대법원에 올라갔지만 판결까지는 수개월이 걸릴 수 있으며 빠르면 다음 달 말 대법원 회기 종료 시점에 결론이 나올 가능성도 있습니다. 미국 연방항공청 FAA가 덴버 항공교통관제센터에서 약 2분 동안 항공기와의 무선 통신이 끊기는 사고가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FAA에 따르면 지난 월요일 오후 1시 50분쯤 해당 관제센터의 주파수 송신 장비 2대가 동시에 작동을 멈췄고 예비 주파수마저 실패하면서 한때 관제 지시가 불가능한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다행히 한 관제사가 긴급 주파수를 이용해 항공기들에게 다른 채널로 옮기도록 안내하면서 항공기 간 충돌 위험은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FAA는 현재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 중입니다. 이번 사태는 최근 뉴저지 뉴워크 공항 관제 시설에서도 연이어 통신 장애가 발생한 데 이어 또다시 발생한 것으로 항공 관제 인프라 노후화에 대한 우려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이번 통신 장애는 인력난과 훈련 시스템의 한계도 여실히 드러났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I can't take a 20-year experienced air traffic controller from Denver and move them to the Philly TRACON for Senator Gillibrand and say, let's just use this controller to control the airspace. Because that really great controller from Denver has to get trained up on the Newark airspace, and it can take them upwards of a year to get trained specifically on that airspace. So I just can't move controllers around and address the shortfalls that we have in certain TRACONs or towers. It takes time. 현재 미국은 항공관제사 인력이 목표치보다 약 3,500명 부족한 상황이며 교통부는 향후 3년에서 4년에 걸쳐 수십억 달러를 투입해 차세대 관제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입니다. LA시 의회가 2028년 LA 올림픽을 앞두고 관광산업 종사자들의 최저임금을 인상하는 조례안을 가결했습니다.
이번 조례는 호텔과 공항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의 시급을 2028년까지 시간당 $30로 올리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이는 미국 내 최고 수준의 임금입니다. 또한 고용주가 건강보험 혜택을 제공하지 않는 경우 시간당 $8 35센트를 추가로 지급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공항 근로자를 대표하는 노조의 데이비드 후에르타 위원장은 LA는 이제 근로자들이 일하고 살 수 있도록 투자하는 도시임을 보여줬다고 강조했지만 관광업계는 반발하고 있습니다. LA 관광 컨벤션국 애덤 버크 대표는 산불과 비자 발급 지원으로 관광 수요가 위축된 상황에서 인건비 상승까지 겹치면 일부 업체는 운영에 큰 타격을 입을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번 표결은 찬성 12표, 반대 3표로 통과됐으며 최종 승인은 5월 23일 시의회 본회의에서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시카고 오헤아 공항에서 무기를 소지한 승객이 유나이티드 항공기에 탑승했다가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일리노이주 세인트 찰스에 거주하는 53살 베스닉 이스마일 잘라이 씨는 지난달 시카고 오헤아 공항 터미널 1에서 장전된 권총이 든 가방을 보안 검색대를 통과시킨 뒤 그대로 항공기에 탑승했습니다. 당시 엑스레이 화면에 총기 이미지가 확인됐지만 보안 요원 교대 시간과 겹치면서 승객은 가방을 들고 자리를 벗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후 유나이티드 항공편 1등석에 앉아 있었고 경찰이 기내로 진입해 긴급 체포했습니다. 남성은 체포 당시 총이 가방 안에 있다고 침착하게 말한 것으로 전해졌고 경찰은 가방에서 장전된 글록 9mm 권총을 압수했습니다. 이스마일 잘라이 씨는 일리노이주 총기 소지 허가증을 갖고 있었지만 연방법상 공항의 보안구역과 항공기 내에서는 총기 반입이 금지돼 있습니다. 현재 남성은 공항 내 불법 무기 소지 혐의로 기소됐으며 사건 직후 탑승객 전원이 기내에서 하차했고 항공기는 전면 수색을 받았습니다. TSA는 총기를 식별하고도 승객을 제지하지 못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항공보안 체계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연방 이민세관 단속국 아이스가 LA 일대에서 실시한 대규모 이민 단속 작전에서 살인 전과가 있는 한국 국적자가 체포됐습니다. 아이스는 지난 5월 4일부터 10일까지 일주일간 진행된 공공안전 강화 작전을 통해 총 239명의 불법 체류자를 검거했으며 이 가운데 52살 한국 국적자 성박 씨도 포함됐습니다. 이번 작전으로 검거된 불법 체류자들은 주로 베트남과 엘살바도르, 멕시코 출신으로 특수폭행, 마약, 미성년자 성폭행, 차량 도난, 살인 등 중범죄를 저지른 이들이 다수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아이스는 중범죄 전과자들이 미국 내 불법 체류 중이라면 자진 출국을 권고한다며 이번 작전이 위험인물 제거와 지역사회 안전 확보를 위한 조치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단속에는 마약 단속국 DEA, 연방수사국 FBI, 연방보안청 등도 함께 참여했으며 트럼프 행정부가 지난 3월 발표한 미국 되찾기 작전의 일환으로 전국적으로 확대 시행되고 있습니다. 시중에서 판매되는 쌀에서 기준치를 초과하는 비소와 카드뮴이 검출됐다는 보고서가 공개돼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특히 영유아가 먹는 쌀에서도 높은 수치가 확인되면서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CNN이 단독 보도한 바에 따르면 미국 내에서 판매 중인 100여 개 쌀 브랜드를 분석한 결과 4분의 1 이상에서 기준치를 초과한 비소가 검출됐습니다. 환경단체 헬시 베이비스 브라이트 퓨처는 비소와 카드뮴 모두 아이들의 뇌 발달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특히 2살 이하 영유아는 전체 비소 섭취량의 30% 이상이 쌀에서 비롯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아시아계 아동의 경우 55%에 달한다고 보고서는 밝혔습니다. 제품별로는 미국산 현미와 이탈리아산 아르보리오 쌀, 미국 남동부산 백미 등이 중금속 수치가 높은 반면 캘리포니아산 스시용 쌀과 칼로스 쌀은 가장 낮은 수준으로 평가됐습니다. 전문가들은 쌀을 파스타처럼 끓는 물에 삶아낸 뒤 물을 버리는 방식으로 조리하면 비소 함량을 최대 60%까지 줄일 수 있다고 조언했습니다. 다만 이 과정에서 철분 등 일부 영양소도 함께 손실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환경단체 측은 다수 제품이 원산지를 라벨에 명시하지 않고 있다며 소비자들이 저중금속쌀을 선택하기 어렵다는 점도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미 보건복지부는 현재 식품 속 중금속 전반에 대한 전면 재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LA에 들끓는 소매 절도를 막기 위한 주민 발의안 36이 본격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가운데 당국이 범죄에 대한 강력 대응을 다시 한번 경고했습니다. 네이선 호크만 LA 카운티 검사장은 절도 피해가 반복되고 있는 LA의 한 세븐일레븐 매장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5개월 동안 주민 발의안 36에 따라 1,000명 이상의 소매 절도 용의자가 체포됐다고 밝혔습니다. 이 법안은 중범죄로 기소 가능한 절도 기준액을 기존 $950에서 $450로 하향 조정해 반복 절도범과 조직적 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특히 매장을 보호하는 차원의 새로운 경고 스티커를 공개하고 각 소매 업체에 부착할 수 있도록 10,000장 이상을 배포할 예정이며 범죄 예방 효과를 기대한다고 전했습니다. Send that message to criminals right at the store when they enter the stores. And we've come up with window stickers, and we're going to be distributing over 10,000 of them across the county for any business that would like a sticker to make it clear that it's a warning. This is a protected business. If you steal from this store, the Retail Theft Task Force will go after you and you will be prosecuted to the full extent of the law. 또한 LA 카운티는 캘리포니아주 사법당국과 연합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강력 대응에 나설 예정입니다. 호크만 검사장은 경고 후 석방은 없다며 체포되면 바로 구치소로 이송되고 기소를 통한 강력한 처벌을 받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미국 최대 유통업체 월마트가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 여파로 일부 제품 가격 인상을 공식 예고했습니다. 월마트 CEO 더그 맥밀런은 오늘 실적 발표 컨퍼런스에서 가격을 최대한 낮게 유지하려고 노력하고 있지만 관세 압박을 더는 감당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맥밀런은 특히 중국산 전자제품과 장난감 가격이 오르고 있으며 남미 지역에 부과된 관세로 식품 수입 비용도 상승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월마트 재무 책임자 존 레이니는 이달 말부터 일부 제품 가격이 오를 예정이며 6월에는 더 큰 폭의 인상도 있을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미중 양국은 이번 주 공동 성명을 통해 90일간 상호 관세를 유예하기로 했지만 미국은 여전히 중국산 수입품 대부분에 30%의 고율 관세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세대도 다르고 신념과 생각도 다르지만 한 가지는 같습니다. 우리는 모두 이곳 미국에서 함께 살아가는 한인입니다. 함께 울고 함께 웃으며 서로를 아끼는 따뜻한 공동체. MJ보험은 한인들의 힘을 믿습니다. 언제나 한인 사회와 함께하는 MJ보험. 메디케어는 매년 건강보험을 5점 만점으로 평가합니다. 2025년 에스티바 헬스는 캘리포니아에서 4점 이상 받은 우수한 건강보험 중 하나입니다. 에스티바 헬스 가입하셔서 많은 혜택을 누리세요. 자세한 내용은 지금 바로 1888-688-8584로 전화주세요. 에이펙 21개 나라 통상대표들은 제주에서 관세 협상 등에 대해 논의하고 있습니다. 한미 고위급이 만난 어제에 이어서 오늘은 장관급 회담이 열립니다. 송재원 기자입니다. 어제 한미 양자회담은 오후 7시 반부터 시작됐습니다. 우리 측에선 정인교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이, 미국에선 제이미슨 그리어 무역대표부 대표가 나섰습니다. 정 본부장은 이 자리에서 그리어 대표에게 미국의 관세 조치와 관련한 주요국들의 협상 동향을 문의하고 한미 통상 현안에 대해서도 논의했다고 산업부는 밝혔습니다. 오늘은 안덕근 산업부 장관과 그리어 대표의 장관급 회담이 이어집니다. 지난달 24일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2+2 협의 이후 다시 만나는 건데 실질적인 관세 해법이 논의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어 대표는 오늘 HD 현대중공업과 하나오션 대표도 만납니다. 미국 측이 먼저 요청했는데 미국이 필요로 하는 조선업 협력이 이번 협상의 지렛대가 될 전망입니다.
관세 전쟁의 핵심 미국과 중국도 제주에서 만났습니다. 지난 12일 스위스에서 90일 관세 유예에 합의한 미중 협상 대표들은 관련 후속 논의를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다른 참가국인 일본의 경우 다른 나라들과는 달리 통상대표급을 보내지 않았는데 자동차 관세가 유지되는 상황에서 미국과 성급한 관세 합의를 피하려는 전략적 판단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송재원입니다. 12.3 비상계엄을 전후에 윤석열 전 대통령이 누구와 통화했는지 MBC가 그 통화 내역을 입수했습니다. 특히 비상계엄 선포 직후에는 추경호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뿐 아니라 나경원 의원과도 통화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박솔립 기자입니다. 작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직후 윤석열 전 대통령이 대통령 경호처 명의의 휴대폰으로 가장 먼저 전화를 건 건 추경호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였습니다. 밤 11시 22분, 윤 전 대통령과 추 전 원내대표는 약 1분간 통화했습니다. 그리고 밤 11시 26분에는 당의 중진인 오선 나경원 의원에게 전화해 40초 정도 통화했습니다. 국회에 계엄군이 들이닥치기 30여 분 전입니다. 나 의원과 윤 전 대통령의 계엄 당일 통화 사실이 확인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나 의원은 당시 통화 내용에 대해 윤 전 대통령이 전화해 미리 얘기를 못했다고 했다면서 계엄 선포 이유를 묻고 싶었는데 빠르게 통화가 종료된 걸로 기억한다고 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이 전화로 비상계엄 선포 사실을 전하며 미리 얘기하지 못했다고 했다는 추 의원의 앞선 설명과 비슷합니다. 한동훈 당시 대표는 국민과 함께 계엄을 막겠다며 의원들에게 본회의장으로 오라고 거듭 지시했지만 추경호 당시 원내대표가 소집한 비상의원총회 장소는 1시간 사이 국회, 당사, 국회 예결위장, 다시 당사로 바뀌며 혼란이 극심한 상황이었습니다. 결국 계엄 해제 요구안 표결에 참석한 국민의힘 의원은 18명이었습니다. 추경호, 나경원 의원과 통화는 윤 전 대통령이 비화폰으로 계엄군 지휘부와 경찰 수뇌부에 직접 지시를 하던 무렵에 이루어졌습니다. 윤 전 대통령이 추 의원과 통화한 직후 박안수 계엄사령관에게 비화폰으로 조지호 경찰청장한테 계엄 포고령을 알려줘라고 했고 나 의원과 통화한 이후에는 조 청장에게 비화폰으로 다 체포해 불법이야, 포고령 위반이야라고 지시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이 계엄 선포 당일 국무위원들과 휴대폰으로 직접 통화한 사실도 확인됐습니다. 오후 7시 41분 박성재 법무부 장관, 오후 7시 54분 조태열 외교부 장관, 오후 8시 6분 김영호 통일부 장관, 오후 9시 42분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입니다. MBC가 확보한 윤 전 대통령의 통화 내역은 지난해 11월 8일부터 12월 18일까지입니다. 윤 전 대통령은 계엄 이후 대통령실 참모나 변호사 등과 주로 통화를 했는데 현직 의원으로는 추경호, 윤상현, 나경원, 인유한 의원과 연락했고 국민의힘 대선 후보인 김문수 당시 고용노동부 장관과 계엄 엿새 뒤 한 차례 통화했습니다. MBC 뉴스 박솔립입니다. 국민의힘 김용태 신임 비대위원장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탈당을 권고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하지만 당 사령탑의 취임 첫 메시지가 무색하게 한쪽에서는 과거 막말 파문으로 당을 떠났던 친윤계 핵심 인사를 복당시켰습니다. 공윤선 기자입니다. 35살 국민의힘 역대 최연소 사령탑에 오른 김용태 신임 비대위원장. 국민들이 놀랄 만큼 빠른 변화를 예고했던 김 위원장은 취임 일성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탈당을 권고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최대한 빠른 시일 안에 대통령을 찾아뵙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당과 대선 승리를 위해 결단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겠습니다. 내가 비대위원장이라며 김문수 후보도 수용할 것이라고 못 박았습니다. 또 당과 대통령을 분리하고 사당화를 금지하도록 당원 당규를 고치는 당 개혁도 선언했습니다. 한동훈, 홍준표 전 대표에게 직접 연대를 요청하기로 했고 역시 옛 당대표였던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에게도 당이 몰아냈던 과거에 대해 사과의 뜻을 분명히 했습니다. 새 사령탑 출범에 맞춰 김문수 캠프 안에서도 개혁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국민의 90%가 잘못했다고 인식하고 있는 이 계엄령 선포에 대해서도 당의 책임을 표명하고 국민께 공식 사과할 것을 제안합니다. 김 비대위원장이 윤 전 대통령과 선긋기를 공식화한 당일. 그런데 친윤계 핵심 인사가 당으로 복귀했습니다.
과거 윤석열 캠프 1호 청년 특보 출신인 장해찬 전 최고위원이 복당한 겁니다. 장 전 최고위원은 작년 총선 당시 막말 파문이 불거져 공천이 취소되자 스스로 당을 떠났습니다. 용광로와 같이 어떤 분이라도 다 포용을 해서 국민 행복을 위해서 필요한 훌륭한 일과 또 그런 인재들을 양성해내는 용광로가 되겠습니다. 윤 전 대통령의 최측근 석동현 변호사가 영입되고 장해찬 전 최고위원까지 복당하자 당내에선 이게 놀랄만한 빠른 변화인가, 선거를 망치기로 작정을 했냐는 쓴소리가 나왔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은 얼굴은 김문수, 내용은 윤석열 자체라며 내란 세력의 위장크림 역할을 하게 된 청년 정치인이 안쓰럽다고 꼬집었습니다. MBC 뉴스 공윤선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하동 화개장터를 거쳐 호남에서 표심 다지기를 이어갔습니다. 국민의힘을 탈당한 무소속 김상욱 의원은 이재명 후보 지지를 선언했습니다. 이기주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영남과 호남 사이 경남 하동 화개장터에서 광주와 대구 출신 청년들을 만났습니다. 영남, 호남, 지방 수도권 구분 없이 모두 잘 사는 세상이 돼야 한다면서 달구벌 대구, 빛고을 광주, 옛 지명을 들어 영호남 화합을 얘기했습니다. 같이 사는 세상을 만들어야 돼. 그 달빛이 왜 달빛이 그런지 아시죠? 광고벌 빛. 전날까지 영남 유세를 마친 이 후보는 화개장터를 거쳐 민주당의 텃밭인 호남으로 건너갔습니다. 여수와 광양 등 남해안 일대 유세에 나선 이재명 후보는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이 열리는 18일까지 3박 4일 일정의 호남권 표밭 다지기에 돌입했습니다. 서남해안 재생에너지 단지 조성과 서해안 에너지 고속도로 건설, 재생에너지 생산에 따른 이익 공유제 등 호남권 지역 공약도 거듭 강조했습니다. 재생에너지를 생산해서 내가 쓸 수 있는 걸 쓰고 나머지는 아무 때나 팔 수 있게 하면 농사 짓는 것보다 몇 배 수익이 생길 텐데. 특히 지난달 담양군수 재선거에서 민주당이 패배한 것을 언급하며 호남의 민심과 당심을 존중하겠다고 한껏 자세를 낮췄습니다. 또 호남 출신 김대중 정부가 국민의 정부를 내세웠던 것을 상기시키며 내란을 극복하는 다음 정부 이름 후보로 국민주권 정부를 제시했습니다. 다음 정부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 중에 하나, 국민주권주의를 관철하되 국민을 통합하는 정부여야 되겠다. 스승의 날을 맞아 이재명 후보는 유아교육과 보육비 지원을 5세부터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지역 거점 국립대를 육성하는 등의 교육 공약도 발표했습니다. 국민의힘을 탈당한 무소속 김상욱 의원은 보수의 기준으로 평가하더라도 가장 보수다운 후보라며 이재명 후보 지지를 선언했습니다. 이 후보는 합리적인 보수 인사는 헌정 질서 파괴에 동조한 국민의힘에서 견디기 어려웠을 것 같다면서 민주당의 입당에 함께하면 좋겠다고 화답했습니다. MBC 뉴스 이기주입니다.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는 수도권 표심에 호소했습니다. 기업인 구애에 나서면서 스승의 날을 맞아 공교육 정상화를 골자로 한 교육 공약도 내놨습니다. 홍희표 기자입니다. 이른 아침 서울 지하철 신도림역을 찾은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 개찰구를 빠져나오는 시민들에게 악수를 청하며 인사를 건넵니다. 출근길 발걸음을 재촉하며 지나치는 시민들도 있었지만 함께 사진을 찍거나 손을 맞잡으며 응원을 건네는 모습도 눈에 띄었습니다. 대선 후보 확정 뒤 첫 서울 유세인데 3일간 영남권 지지층 결집을 호소한 데 이어 상대적으로 취약한 수도권 표심 잡기에 나선 겁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중소기업인들에게 특유의 사랑합니다 인사를 건넨 김 후보는 곧바로 기업인 구애에 나섰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해 통과된 중대재해처벌법, 또 거듭 처리를 예고한 노란봉투법을 노동악법이라고 규정하며 중소기업엔 적용해선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결정권자가 될 때는 반드시 이런 악법은 반드시 여러분을 더 이상 괴롭히지 못하도록 고치겠습니다. 김 후보는 스승의 날을 맞아 교사단체로부터 교육정책을 제안받은 뒤 AI 교과서 활용과 교육감 직선제 폐지,
교원, 학부모, 교육청 소통 방안 개선 등의 교육 현장 공약도 내놨습니다. 학교가 이 맞벌이 부모, 결손 가정에 또 여러 가지 부족한 교육 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김 후보는 조셉 윤 주한 미국 대사 대리와 만나 점심을 함께하며 회담도 가졌습니다. 노동운동가 출신으로 고용노동부 장관을 지낸 김 후보가 중대재해처벌법을 악법으로 규정하자 더불어민주당과 민주노동당은 하루 평균 1.6명이 일터에서 목숨을 잃고 산업재해로 인한 국가적 손실이 매년 30조 원을 넘는다며 대통령 후보로 자격 미달이라고 비판했습니다. MBC 뉴스 송희표입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실력 있는 변호사가 필요하십니까? 60년 역사의 대형 로펌 KMFM 로펌의 최미수 변호사와 함께하세요. 교통사고, 민사법, 형사법, 가정법 등 풍부한 경험과 최고의 실력으로 완벽하게 도와드립니다. 최고의 보상을 책임지는 실력 있는 대형 로펌. 도움이 필요할 때 강한 힘이 되는 변호사 KMFM 로펌 최미수 변호사 213-427-2350. 이상으로 5월 15일 목요일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